저는 시간을 20분은 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10분에서 15분밖에 안 준다고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사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사기를 처음 접하고 공부했던 이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1년여 전쯤에 1년의 시간 동안 김홍 선생님과 김창기 사장님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상하천의 사기를 같이 읽고 공부를 했죠. 그때 공부한 내용을 반수하고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천의 사기가 이제 본기, 세가, 열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열전은 여러 가지 인물들의 전기를 달고 있는 것이죠. 7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편이 바로 백이열전입니다. 여러분이 백이숙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그 백이인데요. 이 백이열전에서 상하천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논어에서 공자님이 이 백이를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제가 좀 써놓은 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백이와 숙제는 인을 추구해서 인을 얻었는데 무엇을 원망했겠는가, 이렇게 수리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하천은 아마도 백이와 숙제가 원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백이열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나는 백이의 뜻한 바를 애통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근거로 시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채미가란 일종의 노래라고 해야 될지 시라고 해야 될지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이열전에 또 한 가지 주요하게 나오는 내용이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의 운명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운명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백이와 숙제는 유명한 바로 의리 때문에 굶어서 죽은 그런 선한 사람들이죠. 공자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안현도 선한 사람이었죠. 두 분들 다 요조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끝내 요조라고 말했죠. 그래서 상하천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늘이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반면에 악한 사람의 전형이 춘추시대 말기에 대도적이었던 도척이라는 사람인데요.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간을 헤쳐서 먹었다. 또 푸엄무도한 짓을 자행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천하를 횡행했지만 끝내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렇다면 이는 도대체 그의 어떤 덕행이 타는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이열전에서 도덕적 역사관에 대해서 회의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기에서 도덕과 역사 혹은 정치의 괴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 질문이 제가 오늘 탐구할 질문입니다. 먼저 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상하천은 그의 역사 기술 방식에서 도덕을 제거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도덕 대신에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 전략과 이익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은 부를 쫓는 존재로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르거나
스스로 좋아하는 바를 하게 하는 정치를 최선의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이 제가 내린 1차적 결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저희 결론, 역사 기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해서 검토하고 있는 텍스트는 세 가지입니다. 서경과 논어, 그리고 춘추, 좌전인데요. 서경과 논어는 유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고 유학의 시원을 이루는 텍스트들이죠. 유학의 정치관이 대체로 도덕적 정치관이고 그것은 논어 속에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의 기원은 바로 서경이라는 텍스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첨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좌전에 내려오면 이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좌전은 맹자하고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국시대 전반기에 형성된 텍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좌전에 오면은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역사책, 역사서라는 느낌이 충분히 나는 그런 역사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요, 역사가는 객관적 거리를 둔 채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며 행위자들의 말도 적절히 대치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죠. 또 그 스토리들의 내용은 인간의 이익과 욕망, 또 음모, 전략들의 상호작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좌절의 특징은요, 앞서 말한 그 도덕적 정치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즉, 사건을 기술할 때는 그 역사가의 태도를 취하는데 그 사건을 평할 때는 바로 그 도덕적 관점에서 평하고 있죠. 이제 그 분자왈, 분자위, 분자시위 이런 표현으로 논평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도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춘추 좌전과 비교해서 그러면 사기의 역사 기술의 특징은 어떤가? 사기에는 좌전 속에 있는 도덕적 관점이 모조리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은 인과적 관계와 맥락들 속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죠. 사마천도 태사공왈이라는 표현으로 아까 좌전에서의 군자왈처럼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평의 내용은 도덕적인 평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역사는 도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인과적으로 설명되고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지식의 영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천이 드러내고 있는 역사의 어떤 역사관의 측면을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그 사마천이 도덕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관점을 택하고 있는가? 두 번째 결론이 내려옵니다. 전략과 이익으로서의 역사관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백이열전은 그 열전 70편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그 나머지 수십 편의 그 편들은 대체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인물들의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역할과 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그 행위자들의 전략적 사고와 행위 및 이익과 욕망의 추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읽다 보면 지루하리만큼 대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기가 다루고 있는 시기가 첫째 춘추 전국 시기, 그 다음에 소위 초한지제, 항우와 유방이 싸우던 그 시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정치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사마천이 그 백이열전에서 제기한 도덕적 역사관에 대한 의문에 이어서
역사의 실제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즉 역사라는 도덕이 지배하기보다는 인간의 전략과 이익이 지배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후자의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대기열전에서의 문제 제기하고도 일관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마천 자신의 그 개인사와 관련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흉노족의 포로로 잡힌 이릉 장군을 옹호한 것이었기 때문인데, 이릉 장군은 그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포로가 되기로 작정했다고도 평가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멸족을 당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멸족을 주장한 사람이 당시 한나라의 아마 최고 사령관격인 이광이라는 사람이 멸족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신하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광리의 여동생이 한 무제의 애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릉 장군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릉 장군은 대대로 충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이릉 장군을 옹호하는 것은 아주 옳은, 도덕적으로 옳은 의견이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이제 사형이었고 군형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요. 그 결과는 그 사마천 개인사로는 처절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사마천이 이 사기를 쓰면서 이 그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이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아마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과 이익으로 역사를 이해하려 한 것은 아마도 그런 개인사가 깊이 작용했을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의 실제에 대한 거의 풍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택했을 때 한 가지 이제 난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마천이 공자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를 여러 곳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공자는 하나의 열전에 속할 인물인데도 세가에 속해 있고, 세가는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공자 제자들까지 열전의 한 편으로 넣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마천이 역사에 도덕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가 도덕 일반을 부정했다고 볼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그 사마천의 공자 세가를 보면요, 실제로 그 공자가 정치에 참여해서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좌절한 것들, 어떻게 좌절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측면이 또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공자 세가를 통해서 공자의 위대함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공자 세가 속에서도 그 정치와 도덕의 괴리, 그 문제를 결국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공자 세가조차도 사실은 다른 편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주제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천 자신이 이 도덕과 정치가 근본적으로 괴리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자 세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안영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제가 인용한 내용을 보면 사마천 자신도 그 유학의 정치적 이상이라는 것을 좀 비현실적으로 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요, 사마천이 관한열전에서 관중과 함께 그 제나라의 명재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논어에도 안영이 들어있습니다. 논어 속에서도 안영이 꽤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안영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상하천의 유학의 정치적 이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유학자는 말 재간이 있고 융통성을 잘 부려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거만하고 제멋대로 하는 까닭에 아랫사람으로 두기 어렵습니다. 또 상례를 중시해 슬픔을 다한다며 타산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장례를 치르는 까닭에 이들의 예법을 풍속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도처의 유세를 다니며 관직이나 후한 녹을 바라는 까닭에 나라의 정사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지금 공자는 용모를 성대히 꾸미고 의례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세세한 행동 규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세대를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으며 평생을 다해도 그 예를 터득할 수 없습니다. 군주가 공자를 채용해 제 나라의 풍속을 바꾸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마천 자신도 유학의 이상을 좋은 정치의 모델을 삼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마천이 정치를 이렇게 봤다면 그분의 통치관과 인간관이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열전의 마지막 편인 화식열전에서 그 통치관과 인간관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화식열전은 그 북을 싣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를 얻는 방법을 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열전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먼저 사마천이 본 좋은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 사마천은 역사를 굉장히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는데요. 시경과 서경을 통해서 볼 때 요순시대와 한나라 이후의 사람들이 풍속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나 모습을 즐기려 하고, 입으로는 고기의 좋은 맛을 보려 하고, 몸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마음은 권세와 유능하다는 명예를 자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풍속하에서 어떤 통치를 해야 할 것인가가 사마천의 고민이었던 거죠. 최상의 통치는 뭐냐?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최상의 통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백성을 이롭게 하여 이끄는 것이다. 그 다음은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은 바로 잡아서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최하는 백성과 더불어 다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역자의 신동진 선생님은 각각 도가적 방법이고 상가적, 유가적, 법가적 방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사마천이 그 좋은 통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은 도가적이고 상가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사마천이 본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 인간의 행태들을 여전히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장에서 병사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 적을 대보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후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또 정나라와 조나라 미인들이 치장하고 춤추며 연주하는 것과 공자들이 멋진 관과 칼로 치장하고 수레와 말을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부를 줬고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현자가 조정에 들어가서 국사를 도모하려 하거나 선비가 절개해 죽거나 바위 동굴 속에 은거하다가 세상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도 결국은 부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날카로운 지적이죠. 부를 줬는 것이 인간의 성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통치라는 것은 인간의 그 성정에 따르는 정치에 되겠죠. 이상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요.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도덕이 지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의 전략과 이익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 함의를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 그 유학이 지배적인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동아시아의 후대 학자들은
사마천이 이 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역사의 의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의 주경익사에서 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경익사에서 익사는 역사를 아주 경학공부의 부조적인 도구로 썼죠. 즉 사례들의 풀로만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예가 있는데요. 제가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 사설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게도 1700년 전에 사마천이 기원 전에 제기한 문제, 역사에서 도덕이 지배하는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사마천이 진지하게 고민해온 그 책을 열심히 읽었더라면 제기하지 않았을 그 질문을 1700년이나 지난 후에 다시 하고 있다는 걸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역시 유학의 도덕적 역사관 때문인데, 그것은 동아시아적 절대왕정 체제, 전제왕정 체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저희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